네, 민사소송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우리가 앞서 봤던 민법이랑도 다르고 또 형법이랑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송법을 조금 잘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본서 뭐 한두 번 읽었더라도 사례 문제 보면 아 이게 쟁점이 되겠구나, 그게 아마 와닿을 건데,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 마지막 사법시험 민소가 쟁점이 어렵지 않았는데 한 50%는 다른 걸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는 다른 걸 썼다고.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나 문제로 많이 보지 않으면 쟁점을 제대로 추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법원행시나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민소가 그래서 처음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저 때는 뭐 라떼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시훈 교수님 민사소송법 교재로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이창환 강사님 교재로 할 거지만 이창환 강사님 통합도 저도 받고 그 다음에 요약돼 있는 것도 받고 한데, 저는 두꺼운 책은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얇고 잘 정리된 암기장? 그 당시에는 이제 이창환 강사님 내신 또 얇은 게 있어요. 지금은 암기노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책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딱 했어요. 이거 보고 딱 공부를 했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이창환 강사님 책에서 좀 뭔가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 보완해서 낸 게 요 암기장이고, 대신에 사례 문제는 좀 적게 실려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 암기장에다가 그냥 기출문제 하나 더 하면 시험 대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조합을 좀 생각을 해오다가 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조합을 맞추게 됐습니다. 맞추게 됐고, 뭐 실제로 올해 뭐 법원 행시도 그렇고, 법원 행시 민소에서는 불이타가 없었죠. 민소에 있던 내용이 행정법의 불이타로 나왔고, 그러고 뭐 변호사 시험 6, 80도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뭐 최근 판례까지 다 실려져 있어서 사실 여기 다 있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입표 보면서 확인을 다 했는데 다 여기 있는 거에서 나왔으니까 뭐 300페이지지만 빠지는 건 없습니다. 감히 자부할 수 있고, 뭐 제가 다시 고시생이 되어서 이 두 권만 주고 두 달 공부하라면 민소 충분히 잘 받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안 하시면 좋겠고, 이거 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그냥 반복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쟁점 연결 짓는 공부,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12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국제재판 관할권. 국제재판 관할권. 여기 국제사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재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갑은 중국의 국적자로서 중국 법인인 A항공사의 승무원인데 베이징을 출발한 A사의 항공기에 탑승해 근무하고 있었다. 위 항공기가 한국 김해공항에 착륙하다가 산에 부딪혀 추락하면서 갑을 비롯한 승무원 및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일단 갑도 중국인이고 이 항공기도 중국 항공기입니다. 전원이 사망했는데, 그런데 탑승객의 60%는 한국인이랍니다. 조금 더 많네요. 사망한 갑의 부모 을과 병은 이들 역시도 중국인이고요. 을이 현재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사는 것만 서울에 살고 있을 뿐 기업도 중국입니다. 을과 병은 A사를 상대로 추락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합니다. 16년도 행정고시 기출이죠. A항공사는 한국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가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모든 게 중국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먼저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를 검토하시고, 나라를 끄집어 왔다면, 그 다음 우리나라한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 있느냐, 뭐 서울에 있느냐, 이런 걸 따져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두 단계를 걸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재판 관할권부터 검토를 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논점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출문제의 특징은 분량을 줄이다 보니까 논점 정리에 이 제도의 의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점은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 이 기출 사례집 시중에 있는 기출 사례집들의 단점은 이걸 쓰신 강사님들은 다 전지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학생들 이제 공부한 지 1, 2년 된 학생들이 이렇게 쓰기는 살짝 좀 힘듭니다. 이걸 지어내기가 힘드니까 문제점을 일단 간단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재판 관할권이 중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 한국에 있다면 한국 내에서 부산지법이 관할권을 갖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쓸 목차 가지고 논점의 정리를 써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재판 관할의 의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국제재판 관할권의 의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나의 문제이다. 재판 관할 합의가 없고 피고가 이에 의해 변론 재판 관할도 부정되므로 이 단축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변론 재판 관할도 역시 국제재판 관할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변론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항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재판 관할권이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포섭을 해주시면서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므로 법정 국제재판 관할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부산지방법원이 토지 관할권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말이 생략됐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면 그 중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이 토지 관할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목차에 보시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제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법 다 뺏겨 쓰시면 되거든요. 뺏겨 쓰시면 되고 지금은 모든 시험 법전에 이게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법 2조부터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 관련성인데요. 한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핵심은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단어라서 좀 누락하기 쉬운데 실질적 관련성 쓰셔야 됩니다.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고 이념 속에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있죠. 이거 우리 민사소송법 1조에 있는 거죠. 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조 끄집어내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생각이 안 나시면 요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 원칙,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단어까지 뭐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보통 조문이 있으면 그냥 조문 뺏겨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판단 보시면 이 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춰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 사실 조문 자체에는 토지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관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토자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성 고려해야 된다 해서 실토특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 그 다음에 특수성 고려 이 세 가지는 외워서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조문이 있다면 조문 그냥 뺏겨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포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국제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조문 뺏겨 써져 있습니다. 일반 관할 보시면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정관상 본거지나 경영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단체에 관한 소에 관해서는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 이거 우리 민사소송법상 토지 관할 규정이랑 비슷하죠. 주된 사무소, 영업지가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A항공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경영 중심지가 중국일 것이므로 일단 한국 법원에는 일반 관할이 없습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 법인의 주사무소가 어딘지 안 보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2번 일반 관할이 없다면 이제 특별 관할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도 조문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 암기장에는 쭉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건 이 44조 불법 행위에 관한 소가 되겠죠. 그 행위가 한국에서 행해지거나 한국을 향해 행해지는 경우 또는 한국에서 그 결과 발생지인 경우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마지막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뭐 여긴 아직 판례가 없긴 한데 굳이 꼰다면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 조문이 안 쓰이니까 특별 관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굳이 꼰다면. 판례가 없어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섭입니다.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지가 속한 한국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플러스로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한국에 있었답니다. 영업소가 이게 아마 문제 제시된 건 아닌데 이창환 강사님이
추가해 놓으신 겁니다. 실제 사건처럼 영업소가 부산에 있다고 가정함. 회사의 영업소가 한국에 있고 피고 항공기가 한국의 취향에 영리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예측 가능성까지 이렇게 포섭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 재판권 배분 이념의 고려, 아까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고 썼는데 이 포섭을 할 때는 요 말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증거조사 편리입니다. 증거조사 편리. 그래서 한번 보면 피고의 영업소가 한국에 있어 응소 불편이 없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한국의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편리하다. 국제재판 관할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중국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분의 이념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포섭하실 때는 증거조사가 편리한지, 그러니까 사고 발생지에서 증거 수집이 제일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사례는 여러분들 포섭하기 나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리 구성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간단히 써져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권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했으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하면 되니까 다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끌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보통재판정,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피고의 주소지, 피고의 영업소가 부산에 있답니다. 민소법 제2조와 제5조 2항,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으로는 불법행위주의에 관한 게 있죠. 18조, 여기가 부산이니까 부산지방법원이 토지관할권이 있다. 여기는 이제 답안을 좀 간단히 쓰신다고 축약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하실 때는 다 이 제가 말한 연결고리까지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 및 토지관할권이 인정되니까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그리고 문제 2번. 만일 을과 병이 이 사건소보다 먼저 A항공사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많이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법에서는 3개가 있죠. 중복 제소금지, 그 다음에 제소금지 원칙, 그 다음 기판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기판력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본소 판결을 받았는데 소를 취하했다 하면은 제소금지 원칙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여긴 그냥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 제소 원칙이 문제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복 제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복해서 제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 베이징에 소가 제기된 것을 중복 제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중복 소 제기의 의의와 요건부터 먼저 써져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베이징의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이 우리 중복 소 제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 법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다가 되고요. 그 다음 중복 소 제기는 259조 있죠.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뜯어보면 요건이 들어가 있죠. 중복 소 제기는 당소인데 당사자는 들어가 있으니까 당이고,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고, 그 다음에 앞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 개자 해가지고 조문의 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외국의 소가 제기된 경우도 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라고 했었죠. 이에 대해서 국제적 소송 경합의 처리 보시면 이거 기존에 있던 판례입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장차 217조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17조는 뭐냐면 기판력 다음에 있는 조문입니다. 216조가 기판력에 관한 조문이죠. 217조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59조에 정한 소송 계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면 그것도 중복 제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산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행시 16년도 기출 부산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이런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그냥 판례라고 하면 안 되고, 부산지법이란 건 외우실 필요 없지만 하급심 판례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말하니까. 자, 이게 종래 판례인데 종래 판례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밑에 있는 개정국제사법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정국제사법 11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항입니다.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기존의 부산지법이 얘기했던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는 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는 이 부산지법이 만들어야 되는 원리가 아니라 217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소송 절차를 일단 중지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조치입니다. 2호 사망. 중지 후 외국 재판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해야 한다. 일단 중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하합니다. 사망해서 그 다음에 각하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중지 후 외국 법원이 재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판단되려면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외국 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에 본안 재판을 신고하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데 기간이 안 지났어도 안 해줄 것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운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11조를 그대로 뺏겨 써주시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 해결 보시면 한국 법원에 의해 피고의 주사무소가 있는 중국에도 재판권이 인정이 되니까 피고가 송달을 적법적시에 받고 중국 판결이 우리 공서양속에 반할 사정이 없으며, 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이게 217조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217조 조문부터 뺏겨 써놓으시면 마지막에 포섭하기도 유용하시겠죠. 공서양속에 반할 사정이 없으며 중국의 승인 요건이 우리의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요게 217조의 요건들입니다. 중국 판결은 승인이 예상된다. 따라서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중지했다가 중국 재판이 있으면 소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중지했다가 중국 법원이 재판 시작했으면 소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 7월 5일부터 시행이었죠. 그래서 최근 개정이라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바로 국제재판관할 거는 끝났는데 일단 법관의 제척.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갑은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A법관이 제1심 소송 계속 중 최종 변론 기일이나 판결 합의 또는 원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중간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변론 기일 전 일부 변론 기일의 변론, 증거 조사 및 기일 지정에 관여한 사실과, 자, 일단 A법관이 1심 소송 계속 중 최종 변론 기일이나 판결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단 민사소송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소장을 내고 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소장 부분이 송달되겠죠. 그럼 보고 답변서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무관 되시면 뭐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뭐 헌소가 제기됐다 하면 상대 측 제기한 걸 저한테 보내오고 제가 답변서를 써서 다시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 국가소송과에서 소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변론 기일을 잡을 겁니다. 변론이 필요한 경우 변론 기일을 잡을 거고, 뭐 1회차로 끝나면 좋겠지만 1회차로 끝나고 보통 한 방에 마무리 시키는 게 좋긴 하죠. 여러 번 오고 가면 번거로우니까 서류로 거의 다 합니다. 서류로. 녹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녹음은 녹취서로 떠가지고 서류로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변론기일을 열고, 그 다음 뭐 2회 변론기일을 열고, 왜냐하면 첫째 날에는 서류를 보겠지만 증인 신청은 이날 따로 할 수도 있고 증인은 이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날 시간이 된답니다. 라고 해서 2회 변론기일을 이날 잡았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날 증인까지 나와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법정에서 심리를 끝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앞서 있던. 그러면 이날 증인신문을 한 사람이나 1회차에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한 판사나 있겠지만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년씩 이렇게 해서 임기를 옮기죠. 더 길 수도 있지만 임기를 옮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판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긴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변론의 갱신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의 갱신이 되고 예를 들어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바뀌었다면 앞에 있던 판사는 그냥 증거조사한 판사일 뿐이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판사가 진짜죠. 결론 내리는 판사가 진짜라서 여기서도 말이 나와 있지만 최종 변론 기일이나 판결 합의에 관여한 사람만 전심에 1심에 관여한 사람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근데 관여 안 했대요. 관여 안 하고 최종 변론 기일 전 일부 변론 기일의 변론, 증거조사 및 기일 지정에만 관여하고 뭐 딴 데 임기 옮기던가 그랬나 보죠. 관여한 사실과 비법관이 제1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 다른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증거 조사를 하는데 증인 말고 그쪽 지방법원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쪽 뭐 그쪽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뭐 그런 식으로 촉탁을 받아서 다른 지법에서 조사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그냥 증거 조사한 것뿐입니다. 최종에 아니니까. 그래서 소송 계속 중 촉탁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AB 법관에게 제척사유인 전심 관여가 있었으므로 5호죠. 제척사유 5호입니다. 심리로부터 배척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했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라고 했고 행시 21년도 기출이죠. 좀 짜잘한 논점들은 행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척에 관한 것은 41조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척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조문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법관이 내가 당연히 배제되나 보다 하고 나 판결 안 해요 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제 기피 신청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게 되겠죠. 이건 뭐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입니다. AB 법관에게 제5호의 제척사유, 즉 이전 신급에 관여한 제척사유가 있어서 그들이 관여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한지가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5호 그냥 뺏겨 쓰시면 됩니다. 41조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 유지하고 신급제도 실질적 보장하려는 것. 전심이란 하급심을 말한다. 지금이 2심이면 하급심이 1심에서 관여한 것을 말한다. 재판은 중간 재판도 포함하고 관여란 여기가 중요하죠.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정리하는 사람들, 여기가 전심관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 지정과 같은 소송 지휘상, 여기서 새롭게 소송 지휘상의 재판이란 말이 나오죠. 결론이 아니라 소송 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전심 관여가 아니고, 그 다음 B의 경우 다른 법원의 촉탁을 받고 수탁 법관으로서 부탁을 받은 법관으로서 증거조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전심 관여가 아니다. 증거조사도 재판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제척의 절차와 효과, 요건 그냥 조문 뺏겨 쓴 겁니다.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척 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단 그가 관여한 판결은 무효는 아니며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또 따로 외워서 좀 써주셔야 되겠고, 제척의 절차와 효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AB 법관은 제척 사유가 없으므로 그들이 관여한 항소심 판결을 위법하지 않으므로 갑의 주장은 그냥 부당한 게 됩니다. 갑의 주장이 부당하니까 일단 물어본 게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니까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마지막을 냈네요. 판결을 물어봤으면 상고 기각 뭐 이렇게 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척도 한 문제 나왔네요. 기피가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기피는 인간하면 인정이 안 됐는데 제 암기장에 실어놨지만 법원장이랑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아버지랑 조금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피가 객관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못할 것 같다라는 사정만 있으면 기피됩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판사가 정말로 깨끗한 판사고 한 번도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문자 주고받던 사이면 이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찜찜하니까 기피가 된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거기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관할과 관련 재판적 나오는데, 제가 암기장에 토지 관할에는 사실 기출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거 암기장에서 마지막에는 기출 표시된 것만 보겠다 하면서 뭐 관할에는 기출 표시가 없으니까 넘어가겠다 했는데, 안 해놓은 이유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 겁니다. 토지 관할은 그냥 기본적으로 관할권이 있냐 물어봤을 때 조문 그냥 뺏겨서 찾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한 것 같아서 기출 표시 안 해놓은 겁니다. 일단 나오니까 한번 보면, 갑 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을 주소지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제곱미터 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을 매수했다. 그 후 을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을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고자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합했다.
병합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개의 소를 제기했고 두 개의 객관적 병합을 한 것이죠. 가버느를 상대로 위소를 수원지방법원에 근데 제기했답니다. 동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원지방법원은 토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토지가 위치한 곳이란 걸 생각하면서 먼저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죠. 피고가 지금 을입니다. 을이니까 피고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이 보통 재판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논점은 관할권이 어디 정해지느냐고 그 다음 목차에 바로 보통 재판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반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 보면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하고 2조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른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에 일단 관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재판적 소재직 법원 일반 재판적 말고 독립재판적입니다. 조문에 따로 규정이 있는 거. 먼저 이거는 대여금 청구와 소유권 이행등기 청구, 계약상 의무에 관한 이행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8조를 뒤져보시면 제목에 의무이행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일단 뺏겨 쓰시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에 신청해 협조할 의무이행지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므로 이것도 그냥 21조에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1조 등기 소재지겠죠. 위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이니까 수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부동산 소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기에 관한 소는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사실상 일치합니다. 두 개가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수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의 경우를 먼저 살펴봤고 병합 청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의무이행지 요거는 부동산에 관한 건 아니고 돈 내놔란 거니까 의무이행지만 포섭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이거 어디서 끌고 오셔야 됩니까? 민법 467조 2항입니다. 민법 467조 1항은 특정물. 근데 이거는 돈 달라는 거니까 돈은 특정물이 아니죠. 그러면 467조 2항입니다. 2항이라서 원고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까지 다 활용해서 써주시길 바랄게요. 원고 주소지니까 원고가 사는 곳 서울중앙지법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관할권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 수원지방법원에 대해서 이 등기 청구의 소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걸 알겠는데 대여금 청구는 없습니다. 그럼 대여금 청구도 관할권이 발생하려면 하나를 더 검토해야 되는데 25조의 관련재판적입니다. 그래서 관련재판적 소재지 법원이랑 관련재판적의 의의대인데 25조입니다. 민사소송법 25조. 25조고 요건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25조 뺏겨 쓰세요. 25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를 청구를 하면서 전속 관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그래서 여기는 포섭만 해놓으셨거든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했고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 수원지법이 토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어쨌든 하나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대여금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는 사정도 없으니까 그냥 합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쳐도 되니까 수원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재판적 규정 때문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은 두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가 정답이 되게 되고 자, 위에 한번 볼까요?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문제 행시 20년도. 원래 나왔던 건 변리사 거였고 자, 대전시에 사는 가불병은 광주시로 여행을 가려고 수원시 소재 A 여행사가 제공한 버스 투어에 참가했다. 버스가 전주 시내를 지날 때 청주시에 주소를 둔 B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갑이 상해를 입었다. 갑은 B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의 소제기를 하였다. 법정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에 주소를 둔 B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로서 치료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주소지인 청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당연히 관할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지 18조도 떠올려 주실 수가 있겠죠. 18조에 따라서 전주 시내를 지낼 때니까 뭐 전주지방법원에 소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는 조문 가지고 얼마든지 포섭을 할 수 있고 조문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문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넘어가셔서 또 토지관할
자, A 토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이 맞춰져 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등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소를 제기했다. 갑의 주소지는 광주이고 을의 주소지는 대전이다. 만일 갑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한 경우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이 튀어나왔죠. 피고의 주소지는 대전이니까 대전지방법원은 될 것이고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곳에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하라. 옛날 사법시험이라서 단문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생기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쓰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관할 부분이라서 그리고 단문 문제이기 때문에 직사토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무관할은 지방법원에 있고 사물관할은 문제 삼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가격이 안 나오니까 사물관할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관할이 일단 문제가 되는데 수원지법에 토지관할이 생긴 견우로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에 의해 생길 수 있는지 단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법원행시에는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써줘야 됩니다.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라면 법정의 토지 관할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 이건 단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할 합의가 없죠. 없는데 단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요. 단문이. 그래서 관할 합의 합의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생긴 관할이다. 29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당사자 편의를 위해 인정되고요. 요건과 방식은 1인 법특입니다. 1인 법특 29조에 있고 31조도 뺏겨 써주셔야 됩니다. 제1심 법원의 임의 관할에 대하여 할 것이라고 하고 31조도 써져 있죠.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합의의 대상을 일정한 법률 관계로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해야 됩니다. 합의의 대상도 특정해야 되고 관할 법원도 특정해야 됩니다. 관할 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즉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라고 하면 그건 특정된 게 아니죠. 그 다음 나머지 소송행위로서의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이거를 가끔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소송행위로서의 요건 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법특 플러스 서면. 민사소송, 소송 절차에서는요, 보통 이제 예견 가능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 서면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서면으로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설문의 경우 합의 관할의 효력, 관할 합의를 유효하게 하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관할이 생긴다. 사안은 위조 사건이므로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했으니까 관할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만 위조 행위 후라도 갑과 을이 합의했다면 동법원의 관할권이 생길 수도 있다. 단문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다 if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론 관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0조 그냥 쓰시고 이제 본안에 관해서 항변하였는지 여부만 쓰시고 여기서는 뭐 본안에 관해서 관할권이 없다라는 식의 항변이 없으니까 뭐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적 규정에 의해 토지 관할, 그냥 일반적인 토지 관할 규정으로 법정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살펴보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은 피고 측 주소지, 즉 대전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특별 재판적이 있는 곳은 이제 재산권에 관한 소니까 8조, 그 다음에 20조, 21조 똑같이 언급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사안에서는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고요. 설문의 경우 재판적에 의한 관할 법원들이 경합하는 경우 모두 관할 법원이 되니까 어느 법원이든 선택해 제소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이 있는 곳이 수원이라면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그래서 단문 문제는 많은 것들을 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문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단문은. 그 다음에 2-5 그 관할 합의와 법정의 토지 관할 원단 공급 회사인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원단 대금 1억 원 돈 내놔라 라는 대금 청구소를 제기합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 계약서에 원단 공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는 합의 내용을 써놓았다. 나오자마자 바로 느낌이 오죠. 특정 법원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명이 지정하는 법원이죠. 그럼에도 A 회사는 B 회사와 아무 상의도 하지 않은 채 A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위 법원에는 관할권이 있는가? 라고 했는데 관할 합의의 유효 여부부터 뺏겨서 일단 써주시고요. 29조, 31조 써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문의 경우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일방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특정한 것이 아니다. 관할 법원을 특정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 특정된 게 아니다. 이러한 합의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가 된다. 예. 지금 여기 문구 굉장히 상식선이죠. 상대방의 권리 부당 침해 공평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예, 이러한 합의는 무효랍니다. 자, 그러면 변론 관할로 A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지 여부인데요. 뭐 항변을 했다면 관할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안 했다면 뭐 관할권이 생기겠죠. 이것도 뭐 사실상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어서 검토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적 규정도 똑같습니다. 피고 B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은 늘 쓰는 거 8조랑 여기서는 돈 달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니네요. 부동산은 빠지고 8조만 쓰시면 되고, 여기 채권자의 현 주소, 영업에 관한 청구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467조 2항입니다. 특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467조 2항. 따라서 원고 A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에는 관할권이 생깁니다. 이것도 옛날 사시 문제라 가지고 살짝 단문 느낌이 있죠. 단문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이것도 옛날 변호사 시험 문제네요. 일단 보자면 답 주소 서울 성동구는 2009년 3월 1일 을 주소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차했다. 그리고 위 임대차 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갑을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기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을 한다라는 특약을 합니다. 또 관할 합의를 했네요. 갑은 을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건물에서 육고기 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갑은 도축업자인 병, 주소는 서울 노원구에게서 고기를 구입해 왔는데 육고기 뷔페의 적자가 계속되어 2010년 12월경 병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었다. 이에 병이 갑에게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돈 달라고 청구합니다. 갑은 부득이 을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2011년 1월 17일 양도했답니다. 3번 병이 양수금 청구를 하려고 한다. 갑과 을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병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양도를 했으니까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 자기들끼리 했던 이러한 특약도 승계가 되는가?가 문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채권 양도라고 했으면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다라고 했었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니까 보통 관할 합의에 붙은 특약도 같이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참고에 관할 법원이 나왔죠. 주소만 나와 있어서 성동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 동부지법, 강남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된다. 예, 이런 건 다 제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할권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관할 합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29조 써주시고, 갑과 을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이 효력이 미치려면 일단 관할 합의가 유효하여야 되므로 그것부터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뭐 29조 31조 똑같이 뺏겨 쓰시고 1인 법특서 마지막에 서면까지. 사안의 경우 제1심 소지관할, 즉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고 합의 대상을 임대차로 관할법원도 특정했죠. 서울중앙지법으로 했고 그 다음 서면인 계약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관할 합의도 유효합니다. 관할 합의도 유효하고 여기서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여부를 써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사안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전속적 합의다라고 명시했다면 그냥 문제대로 전속적 합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나타나 있어서 이걸 써야 돼요. 자, 근데 판례는 여러 법정 관할 법원 중에 하나인 법원, 그러니까 원래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에 하나를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관할 법원 중에서 한 개만 특정했으면 그건 여기서만 소제기하자라는 의미이고, 원래 관할 법원이 있는데 다른 걸 추가했다면 여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피고 측 주소지죠. 강남구. 그러니까 피고 측 주소지의 법정 관할 법원이니까 이는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효력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데 채권 양도를 받았을 때에도 이러한 관할 합의의 효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 승계인에게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치지 않는 경우 두 개를 나눠 쓰셔야 됩니다. 이거 변론 종결 뒤 승계인도 나눠 쓰듯이 여기서도 다 나눠 쓰셔야 됩니다. 일단 특정 승계인 중 채권의 승계인입니다. 지명 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특정 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 합의의 효력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라고 판례 결론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죠. 일단 논거 자체는 첫 번째 권리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채권 같은 경우에 권리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검토 논거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니까 동일성 유지한 채로 가야죠. 그래서 같이 승계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사안은 이게 해당하지 않는데도 써야 되나요? 네, 쓰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단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둘 다 쓰시고 그 중에 이 사안은 여기 해당한다 라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큰 배점은 아니겠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1, 2점이 소중하니까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즉 근거는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 양수인 요거는 물권 승계인이죠. 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권의 효력은 뭐 자기들의 임의로 바꿀 수가 없죠. 여기 놓은 것처럼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가진 자는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서술해 주시고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에 대해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거로 또 민법 451조 2항을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채권 양도의 정의 가지고 검토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함이 타당하다. 결국 지명채권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한 병에게 미치게 된다. 뭐 갑자기 뜬금포기는 한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민법에서 채권 양도랑 여기에서는 근데 명확하게 지명채권 양도라고 했는데 보통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명채권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요. 아무 때나 유통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5-2B 사법시험 17년도 자, 갑은 2015년 5월 5일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해 채무자를 갑, 근저당권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줍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갑과 을은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을 A지방법원으로 하기로 서면 합의를 합니다. 1인 법특서에 따르면 관할 합의는 유효할 수 있겠죠. 한편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0월 10일 병 명의로 같은 해 9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행등기를 마쳤다. 그럼 새로운 소유권자가 등장한 겁니다.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럼 자신만의 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행사한 거랑 상관없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여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A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갑을 사이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가? 라고 했는데 요거는 물권적 승계인이죠. 계쟁물 승계인이면서 물권적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들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소유자로서 사용수익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법정 관할에 해당한다면 소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 답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검토 순서는 앞에 있는 이 변호사 시험 12년도 문제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똑같은 문제라 가지고 목차 간단히 돼 있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관할 합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변리사. 일본 동경에 주소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갑은 동경에 주소를 둔 둘 다 동경사네요. 을에게 2004년 7월 500만 엔을 변제기 2004년 9월로 정해되어 있다. 그 차용 증서는 일본의 문구점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인쇄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쇄된 상태 부동문자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서들 여러분들 뭐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서의 이름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본건에 관해 분쟁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라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었다. 그런데 갑은 2013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둔 병에게 기존 채무를 청산하려고 위대여금 채권을 양도했고 또 채권 양도네요. 병은 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양수금 청구해소를 제기합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양수받은 병이 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병 입장에서 보면 문구에서 뭐 본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니까 내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을이 이 사건 소는 합의 관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즉 먼저 국제재판 관할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겠죠. 자, 을의 항변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관할 합의가 일단 유효한지 그리고 이게 전속적 합의인지 합의 효력이 승계인 병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제소할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관할 합의 자체의 유효성부터 검토를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 29조, 31조 뺏겨 쓰시면 되고 갑과 피고가 당시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지참채무의 성격상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은 당연히 관할을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관할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합의가 있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예문이 아니고 합의가 있긴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할 때 쓰는 말로는 그거 말씀드렸죠. 당사자들이 보고 사인을 했으니까 합의한 것이다. 이 문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합의는 있는 겁니다. 요건과 방식 요건 뭐 29조 31조 뺏겨 쓰시고 포섭하시면 뭐 유효하다 되겠고요. 1인 법특서. 그 다음에 관할 합의의 종류. 이거는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인데 채권자의 주소지니까 원래 돈 달라라고 청구하는 소는 467조 2항에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니까 법정 관할 법원 중 하나를 택했으니까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병에게 미치는지 여부인데요.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의 권리관계의 특정 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므로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앞에서랑 똑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가 한국에 제소할 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요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앞에 판례들과 다른 점. 오른쪽에 한번 보면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한 국가 내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 법원을 정하는 합의라고 해석될 수는 있지만 즉 일본 법원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얘기입니다. 일본 법원에서 이 둘 다 일본 살고 있었고 일본에서 소 제기했을 때는 이렇게 보자.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다 라고 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는 아니니까 대한민국 법원에도 재판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한 거에서 결론 마지막 하나를 드디어 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일단 재판권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 한국의 법정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이거는 우리가 국제사법 앞에서 본 거 똑같습니다. 2조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실토특 써주시고 자 사안의 경우 여기에 조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답안 구성을 이 개정국제사법이라고 해서 사안의 경우를 위로 올리시고 사안의 경우에는 포섭만 들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 이 답안 구성은 개인 마음이니까. 자, 국제사법상 일반 관할, 일상 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 설문에서 피고의 일상 거소는 일단 한국에 없습니다. 둘 다 일본 살고 있댔잖아요. 그렇다면 특별 관할 한번 보자.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그런데 설문에서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사정도 없습니다. 자, 이거 3조 1항, 그 다음 5조 1항 그냥 찾아서 뺏겨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국제사법 펼치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권 배분 이념의 고려. 자, 당사자가 일단 모두 한국인이다. 그 다음 피고가 한국에서 응소함에 큰 불편이 없고 차용증이 제출되었다면 한국 법원이 심리함에 불편함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지?
일반 관할도 없고 특별 관할도 없는데 일반 관할도 없고 특별 관할 조문도 없다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민법에서도 뭐예요? 조문 다 없으면 조리에 의하죠. 여기서도 조리에 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따져본 겁니다. 근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병이고 뭐 두 사람이 이걸 다투는 데 있어서 뭐 큰 문제 있냐라고 본 겁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 가지고는 사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증 증도 제출이 되었고 한국에서 응소함에 큰 불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 관련이 있어서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포섭이 갔습니다. 근데 네, 아마 판례가 있어야 이 부분은 다시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거는 관할 합의를 했으면 그거는 일본 내에서의 소를 상정한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국제재판관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시고 변론관할. 앞에서 변론관할 간단하게는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변론관할입니다. 자, 갑은 지 건물의 각 사무실을 을병정에게 임대했다. 을과는 2010년 3월 2일, 병과는 2010년 9월 1일, 정과는 2011년 2월 1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뭐 따로따로 사무실 임대한 것 같죠. 이후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갑은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갑은 을병정으로부터 각 사무실을 내놔라 라고자 한다. 갑의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 을의 주소지는 수원시, 병의 주소지는 인천시, 정의 주소지는 대전시, 지 건물의 소재시는 청주시이다. 복잡하네요. 갑은 을병정을 공동 피고로 하여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를 합니다. 을과 병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해 진술했답니다. 본안에 관해 진술? 바로 변론관을 성립하는 거 아니야? 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정은 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만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면 청구 기각이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으로 보아서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주셔야겠죠. 서울중앙지법은 갑의 을병정에 관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가? 행시 13년도 기출. 그래서 변론관할 문제입니다. 변론관할 문제. 자, 법정 관할을 보면 일단 관할의 문제니까 직서토 다 검토를 처음부터 하고 넘어갔네요. 직무관할 법원은 뭐 1심이니까 지방법원이겠고, 사물관할은 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으니까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 토지관할과 관련되는 게 문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본안에 관해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변론관할에 관해서 특히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쓰시고 변론관할 쓰시면 되겠죠. 30조에 있습니다.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촉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변론관할의 요건 30조, 31조입니다. 제1심 법원에 제기되고 임의 관할 위반이어야 하며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했어야 됩니다. 제가 두 문자 여기 아예 말 안 했죠. 이거 그냥 100% 조문교양 뺏겨 쓴 겁니다. 조문교양 찾아 쓰시면 됩니다. 공기업 시험 이런 데야 법전을 안 주지만 고급 시험은 법전 다 줍니다. 법전을 써야죠. 자, 그래서 설문의 경우 갑은 관할권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제기를 했으나 이 관할권이 없는 요것도 내용을 앞에 좀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서술이 논점 정리에 들어가 있네요. 논점 정리에. 각 피고의 주소지 법원. 요거 일반 관할이죠. 2조, 3조 토지 관할 규정 가지고 수원, 인천, 대전 지방 법원. 그다음 목적물이 있는 청주 지방 법원인데 여기 서울중앙법원에는 중앙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라는 점도 써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겠죠. 그래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해 진술을 했으니까 진술시에 동법원은 을과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뭐 제가 방금 검토를 하고 쓰면 좋겠다라고 한 건 여기 설문의 경우에 관할권 없는 서울중앙지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관할권 없는지 아닌지 지금 검토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빼버리면 상관없습니다. 바로 변론관할만 내가 검토를 하겠다 하면 변론관할 성립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관할권 있든 말든 변론관할 성립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고 3번 서울중앙지법이 정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입니다. 자, 두 사람은 본안에 관해 진술했는데 정이 청구 기각해달라는 주장만을 진술한 것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입니다.
자, 이 경우 본안에 대한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피고의 관할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반소의 본안에 대해 변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자, 이 판례 쓰실 때는요 반소기각 답변까지 언급하셔야 됩니다. 반소기각 답변까지 언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 자체가 반소에 대해서 기각 답변을 한 거고 청구 기각에 관한 답변은 아닙니다. 즉 딱 100% 들어맞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소기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를 배척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판례가 없으니까 지금 이 반소기각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제 암기장에는 판례 결론대로 갔습니다. 청구 기각만을 주장한 것으로는 변론, 본안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저 친구 틀렸어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판례대로 갔기 때문에 암기장에서 딱 하나 빼고 그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거기 빼고는 다 판례대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판례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진술 간주 내용도 나오는데, 자, 변론 관할이 생기려면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불출석에 의해 답변서 등이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행시 문제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왜냐? 만약에 위에서 보세요. 변론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 또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변론으로 볼 수 없다. 변론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또 변론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해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겠죠. 생기지 않겠고, 그 다음에 또 진술 간주 여부 가지고 검토를 하면 이 결과적으로 답은 무조건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답은 무조건. 이거는 출제자가 유도를 한 겁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을 취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유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론한 것이 아니니까 변론 관할 인정 안 됩니다. 그럼 변론 관할이 인정 안 되니까 요 논점을 검토하셔야 되겠죠.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한테 여러 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소를 제기한 것이라서 여러 사람에 관한 소에도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조 먼저 써주시고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긴다. 25조 소송경제와 재판 통일 도모 취지까지 써주시고, 관련 재판적의 요건 이거 그냥 뺏겨 쓴 거죠.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2조 내지 24조 가운데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관할 합의, 변론 관할 등으로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 관할권이 없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요것도 31조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죠. 전속 관할일 땐 다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조문 다 뺏겨 쓴 거고, 그 다음에 또 쓰셔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 여러 명인 것이니까 주관적 병합에 관련 재판적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써주셔야 되는데, 이 개정법 90년도라고 돼 있죠. 너무 옛날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조문만 뺏겨 쓰시면 됩니다. 25조 2항에 있습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실질적 관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 기준으로는 이게 개정법이겠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보통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던 법이죠. 그냥 조문만 뺏겨 쓰시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조문만 뺏겨 쓰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후문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실질적 결연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임대차가 각 개별적인 것이죠. 개별적 임대차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거는. 그래서 을병에 대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어도 정에 대한 청구까지 관련 재판적이 인정될 수가 없다. 다른 청구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을병에 대해서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여 관할권을 가지지만 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나눠서 답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송 부분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